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여기요. 이분 좀 도와주세요. 아주머니, 아저씨,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1985년 4월의 어느 저녁,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명동거리에 급박한 소녀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막 지난 오후 7시,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는 그대로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쓰러졌네. 심장마비 아니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누가 119 좀 불러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아직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그 시절. 길에 쓰러진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낡은 책가방을,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죠. 동네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미영, 18살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미영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쓰러진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얼굴빛이 창백하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손목에는 금시계가 반짝이고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잘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눈 뜨세요. 미영은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배운 응급처치를 떠올리며 남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매우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했습니다. 택시 좀 세워주세요. 미영은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저녁 시간, 명동 한복판에서 택시를 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대의 택시가 지나갔지만 모두 손님을 태운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미영은 다급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대의 빈 택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택시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미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다시 가속을 하려 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태우는 것은 번거로울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님, 제발요. 이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미영은 택시 앞을 막아서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창을 내렸습니다. 아가야, 병원까지 얼마나 낼 수 있어? 제가 가진 돈 다 드릴게요. 미영은 책가방에서 작은 동전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달 동안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당 300원, 하루에 2시간씩 일해서 한 달 만에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여기 2만 원 있어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미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2만 원은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사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봉제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미영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하루하루 아껴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미영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태우자. 몇 명의 행인들이 고와서 의식을 잃은 남자를 택시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미영은 남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곧 병원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택시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택시 창밖으로는 1985년 서울의 저녁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아직 고층 빌딩이 그리 많지 않았던 그 시절. 명동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작은 상점들과 다방, 극장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애절한 멜로디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기사님,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아가야, 이미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 비도 오고 사고라도 나면 더 큰일이잖아. 택시 기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1980년대의 도로 사정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신호등도 많지 않았고 도로도 좁았으며 무엇보다 비 오는 날에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미영은 남자의 맥박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의 손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어? 미영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듯 은빛이 여전히 고왔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는데 택시 안이 어두워서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은 반지를 꼭 쥐고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1985년에도 서울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진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응급실이라고 해도 일반 병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작은 공간에 간이 침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환자분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미영은 상황을 설명했고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환자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학생,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막았네요. 간호사가 미영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이름이 뭐예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시면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할 텐데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괜찮아요. 그냥 무사하시기만 하면 돼요. 미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비로 2만 원을 다 써버린 미영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박상철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지만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병원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가요? 박상철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돈을 모두 써서 택시를 불러
당신을 병원에 데려왔다고 해요. 그 학생 이름을 아나요? 미안합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가셨어요. 다만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1985년의 서울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인정이 남아있는 도시였습니다. 누구일까? 그 아이가 박상철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녀를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선행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명동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나지도 않았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은 곧 놀라운 운명의 실을 엮어낼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에 비 내리는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9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명동에서 병원까지 그리고 다시 집까지 오는 길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무엇보다 그 낯선 사업가를 구하느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종로구 낡은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골목길은 1985년 서울의 서민들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2층 또는 3층짜리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각 층마다 두세 가구씩 살고 있었습니다. 전깃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하늘 아래로는 각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가 어우러져 나왔습니다. 미영이 사는 집은 그 골목 안쪽 2층 건물의 한 칸이었습니다. 방 하나와 부엌이 전부인 겨우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죠. 건물 입구의 우편함에는 이옥분, 이미영이라고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비가 맞아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미영은 어머니가 아직 일에서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는 불빛도 없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항상 들려오던 미싱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 같은 집 안은 적막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부업으로 하시는 재봉이를 위한 미싱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밥상과 옷가지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단정한 양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미영이 중학교 2학년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옥부는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고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미영은 책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부엌에서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냉장고는 없었고 물동이에 담긴 물을 국자로 떠서 마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1985년만 해도 서민층 가정에서 냉장고는 꿈같은 가전제품이었으니까요.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아, 그 반지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그 사업가 아저씨가 떨어뜨린 은반지 말입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반지는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은빛이 고왔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관리한 듯 반짝거렸습니다.
반지 겉면에는 작은 장미 무늬가 조각되어 있었고 안쪽에는 무언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형광등에 더 가까이 대고 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읽기 어려웠습니다. 영원히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는 물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돌려드리지? 미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님께 전해달라고 했지만 그분이 의식을 되찾으신 후에도 이 반지를 받으셨을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으니 찾으시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영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작은 손수건에 싸서 서랍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오시면 상의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 봉제 공장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48세의 옥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일찍 끝난 편이었죠. 미영아, 집에 있었니? 옥분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엄마, 오늘 좀 늦으셨네요. 응. 오늘 급한 주문이 들어와서 말이야. 너는 저녁 먹었니? 옥분은 낡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가방에서는 실밥과 천 조각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손끝은 바늘에 찔린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30년 가까이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온 여성의 손이었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엄마 오시길 기다렸거든요. 그랬구나. 그럼 얼른 준비해보자. 옥분은 피곤한 기색도 매비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저녁 준비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김치와 된장으로 간단한 찌개를 끓였습니다. 미영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리고 문구점 일은? 어머니는 밥을 하면서도 딸의 하루 일과를 물어보았습니다. 미영은 학교 이야기, 문구점에서의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명동에서 있었던 일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엄마,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일. 무슨 일인데? 옥분은 찌개를 끓이다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명동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자를 구한 일, 자신의 아르바이트비 2만 원을 모두 써서 택시를 부른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죽게 된 반지 이야기까지. 반지. 어떤 반지인데? 옥분은 찌개 불을 줄이고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서랍에서 손수건에 쌓인 반지를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옥분이 손수건을 펼쳐 반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옥분은 반지를 집어 들고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미영아, 이 반지를 너 어디서 주웠다고 했니?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어떤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옥분은 반지를 꼭 쥐고는 벽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빗속이 손을 넣어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옥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헝겊으로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누렇게 바랜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같은 사람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고 우표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묶음 사이에서 또 다른 작은 헝겊 조각이 나왔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미영이 방금 가져온 반지와 거의 똑같은 은반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똑같네.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반지는 크기도 모양도 심지어 조각된 장미 무늬까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마치 한 쌍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두 반지를 나란히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내 나이대 이야기를 해줄게. 옥분은 딸을 작은 밥상 앞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1년 엄마가 19살이었을 때야. 한국전쟁이 한창이었고 우리 가족은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어. 그때 부산 피난촌에서 상철이라는 청년을 만났지. 미영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철이는 나보다 3살 많은 22이었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전쟁이 나서 가족과 함께 피난 온 청년이었어. 키도 크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지. 옥분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추억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 피난민들이 임시로 지은 판잣집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지. 그런데 상철이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 특히 우리 가족에게 많이 도움을 줬고. 옥분은 편지 중 하나를 꺼내 미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한글과 한자가 섞인 편지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상철이가 이 반지를 주며 말했어. 옥분아, 나는 곧 서울로 올라가야 해.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집안 일도 봐야 하거든. 하지만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 반지를 간직하고 기다려줘. 내가 안정되면 부산으로 내려와서 너를 데리러 갈게. 미영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신과 같은 나이에 첫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기다렸지. 상철이가 서울에서 보낸 편지들이 이거야. 옥분은 편지 묶음을 풀어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서울에서의 생활, 대학 복학 준비, 그리고 옥분에 대한 그리움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걸 알게 됐어. 상철이는 서울의 부잣집 아들이었고 나는 부산의 가난한 피난민이었거든. 그의 가족들도 그런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상철이는 부산으로 내려와서 함께 살자고 했어.
가족들과 결별해서라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그런 일 때문에 그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답장을 하지 않았어. 그가 나를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혼자 서울로 올라왔지. 그 후 내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게 된 거야. 미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첫사랑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까지. 그런데 엄마, 제가 오늘 구한 그 아저씨가 혹시 상철이겠지. 박상철, 그 사람이 맞을 거야. 옥부는 2개의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이 반지만큼은 변하지 않았네. 그 사람도 이 반지를 간직하고 있었구나.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오늘 구한 그 사업가가 바로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주운 반지 하나로 드러나다니.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그분도 이미 가정이 있으실 테고 나도 내 아버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았잖니. 어떤 일들은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게 좋을 때가 있어.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과 똑같이 반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딸의 선행으로 인해 목숨을 구했다는 기적 같은 인연. 하지만 엄마, 미영아,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분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할 거야. 옥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간절함까지. 미영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다시 돌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녀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 전의 사랑 이야기와 현재의 복잡한 상황 사이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1985년 4월에 그 봄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헤어진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엮어가는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미영은 창문 너머 뒷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잊고 살려 했던 마음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2개의 반지는 작은 밥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1985년 4월 말 박상철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그의 집은 당시로서는 최고급 주택가였습니다. 2층 양옥집에는 정원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그의 흰색 크라운 승용차가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당시 최신형 컬러 텔레비전과
전축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서예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적막했습니다. 아내를 몇 년 전에 암으로 잃은 후 아들 진우와 단둘이 사는 이 집은 넓지만 쓸쓸했습니다. 진우야, 잠깐 이리 와라. 상철은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진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생으로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의 성격도 온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아버지와의 사이도 각별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부탁할 일이 있다. 며칠 전 명동에서 아버지를 구해준 소녀를 찾아야겠어. 상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학생 말씀이시죠? 병원에서 들었는데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나서줘야 할 것 같다. 아버지가 직접 나서면 부담스러워할 텐데 너라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며칠 후 오후 진우는 친구들과 함께 대학로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동다방이라는 간판을 단 그 카페는 1980년대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원목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기타와 그림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양희은의 아침 이슬 같은 노래가 그 시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야, 박진우. 너 요즘 뭔가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동기인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헤어스타일의 청바지와 체크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의 전형적인 차림새였죠.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진우는 친구들에게 명동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어떤 여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와, 진짜 대단한 애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애들이 또 있다니. 그러게. 근데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울이 얼마나 큰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는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었고 그 중에서 교복을 입은 한 소녀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바늘을 건초더미에서 찾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익숙한 교복을 입은 소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치마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어깨에 맨 낡은 책가방. 전형적인 1980년대 여고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괜히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문구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문고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야, 너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봐? 철수가 진우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저 문구점에 잠깐 가볼까 해서. 문구점? 뭘 사러? 연필 좀 사야 해서. 진우는 핑계를 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연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왜 그런 충동이 들었는지도 스스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막연한 호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구점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온갖 문구류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한쪽에는 만화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보물섬, 새소년, 소년중앙 같은 잡지들도 보였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님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서 한 여고생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본 그 소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사장님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연필 좀 사려고요. 진우는 연필을 고르는 척하면서 슬쩍 그 소녀를 관찰했습니다. 18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물건을 정리하는 손놀림이 정말 성실해 보였습니다. 학생, 이거 어때요? 요즘 잘 나가는 연필이에요. 소녀가 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맑고 상냥했습니다. 아, 네. 좋네요. 진우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연필 몇 자루를 샀습니다. 사실 필요 없는 연필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세요? 네. 방과 후에 몇 시간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핑계를 만들어 삼성문구점을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연필이나 공책을 사는 척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며칠 후 진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미영이에요. 오빠는요? 저는 박진우라고 해요. 그런데, 왜 오빠라고 단정 지으세요? 제가 더 어릴 수도 있거든요. 미영은 깔깔 웃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 없어요. 대학생이시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말투도 그렇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미영의 순수한 관찰력에 진우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은 제법 친해졌습니다. 진우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영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그를 끌었습니다. 미영은 혹시 꿈이 뭐예요? 어느 날 오후 진우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미영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간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소녀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되려면 대학에 가야 하는데, 글쎄요. 집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영어 좀 가르쳐 드릴까요?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과외비가... 아니에요. 저도 공부할 겸 해서 가르치는 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사실 진우는 서울대 의대생으로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럼 진짜 괜찮은 거죠?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그녀에게는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구점 일이 끝난 후 근처 작은 다방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춘다방이라는 이름의 그 작은 다방은 대학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원목 테이블 몇 개와 낡은 의자들, 벽에 걸린 기타와 시집들이 전부였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소중한 만남의 공간이었습니다. 진우는 미영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그녀의 똑똑함에 놀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려는 자세가 진지했습니다. 진우 오빠는 왜 의대를 가려고 하세요?
어느 날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서요. 특히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우의 대답도 진심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그 역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꿈이 비슷하네요. 저는 간호사, 오빠는 의사.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나중에 같은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마음만큼은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미영의 순수함과 착함에 점점 빠져들었고, 미영 역시 진우의 다정함과 배려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신분 차이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 못했고, 미영은 자신이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오빠,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어느 날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그런데 저희 집이 좀 작고 낡아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마음만 따뜻하면 되죠. 진우의 말에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미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종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좁은 원룸 같은 공간을 본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압구정동의 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은 정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녀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우라고 합니다. 어머, 미영이가 말하던 그 대학생이구나. 어서 와라. 옥부는 진우를 반겼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딸을 도와주는 고마운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진우는 이 모녀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상철은 사립탐정을 통해 자신을 구해준 소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그 소녀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영과 옥부는 여전히 그날 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구한 사업가가 바로 옥분의 첫사랑이라는 사실, 그리고 30년 전의 반지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숨겨진 채 운명의 실은 계속해서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미영이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준 그 소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영 역시 진우가 그날 자신이 구한 사업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5월 초 서울의 거리는 실록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학로의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푸르른 잎을 틀어내고 곳곳에 철쭉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985년의 봄은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미영과 진우는 그런 봄날 오후를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그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정말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영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서로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 뒤에는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곧 모든 비밀이 밝혀질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네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가 새로운 세대를 통해 다시 이어질 그 순간이 말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영이라는 소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착하고 무엇보다 꿈을 향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텐데, 그때 미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습니다. 미영 역시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진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꿈 같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예정된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1985년 봄의 마지막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운명의 실은 점점 더 단단히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중순 어느 오후였습니다. 청춘다방에서 영어 공부를 하던 진우와 미영은 평소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아서 다방 창문 너머로 실록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오늘은 영어 회화를 연습해 볼까요? 진우가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미영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손수건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인을 찾아드려야 하는데. 미영이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서 낡은 은반지가 나왔습니다. 진우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반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명동에서 어떤 아저씨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떨어뜨리신 거예요. 미영의 설명을 들으며 진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반지는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았고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아, 그리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병원에서 괜찮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영이 바로 아버지를 구해준 그 소녀였던 것입니다. 미영 씨, 혹시 그 아저씨 성함이 박상철이신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미영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몇 주 동안 찾아다니던 그 소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는 박상철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미영 씨였어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요? 그럼 오빠가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건... 네, 아버지께서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미영 씨를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영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게 된 진우가 그날 자신이 구한 사업가의 아들이었다니, 그것도 자신을 찾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다니. 그럼 오빠가 저한테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한 것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미영 씨를 알아가면서 정말로 좋아하게 됐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은 기분이에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하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나중에는 미영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무서웠어요. 같은 시각 강남구 압구정동의 박상철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립탐정 김 씨가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그 학생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조사 결과를 담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말인가? 어디 살고 있나? 상철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종로구에 살고 있는 이미영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성함은? 이옥분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상철은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옥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알려주게. 상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차를 몰고 종로구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과연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종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에 고급 승용차가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1985년 당시 그런 골목에 그런 차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차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올라가도 될까? 옥분이 자신을 반가워할까? 그 무렵 옥분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난 하루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오는데 집 앞에 서 있는 흰색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 차일까? 옥분은 의아해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층 복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익숙한 체격. 옥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박상철이었습니다. 옥분아, 정말 너구나.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상철아, 어떻게? 옥분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실제로 자신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옥분아, 많이 고생했구나.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의 거칠어진 손과 지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철아, 나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집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나? 상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 같은 집 안으로 들어선 상철은 옥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은 정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차라도 한 잔 끓여줄게. 아니다. 그런 건 됐고, 옥분아. 나는 정말 내가 보고 싶었어. 상철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왜 답장을 하지 않았니? 나는 정말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 내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잖아. 두 사람은 30년 전에 오해를 풀어가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옥분아. 나는 결혼을 했었어. 하지만 5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결혼했었어. 미영이 아버지였는데 미영이가 중학생일 때 산업재해로. 옥분도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미영이가 응, 내 딸이야. 그 아이가 널 구해준 거구나. 상철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소녀가 바로 옥분의 딸이었고 그 선행이 30년 만에 재회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미영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러게. 그 아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네. 그런데 옥분아. 너도 그 반지를 가지고 있었구나. 상철이 자신의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응,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그런데 미영이가 너에게서 떨어뜨린 반지를 주워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도 그래.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너 생각이 났어. 혹시나 했는데 정말이었구나. 두 사람은 각자 간직해온 반지를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간직해온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옥분아. 미안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미안해. 답장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30년간의 오해를 풀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옥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건강하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잖아. 상철의 말에 옥분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옥분아.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미영이 대학도 보내야 하고. 아니야. 그런 건 내가. 우리 이제 다시 만났는데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 미영이도 내 딸 같고 진우도 내가 좋아해 줄 거야. 상철의 제안에 옥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상철아, 정말 괜찮겠니?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내 눈에는 내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두 사람이 옛 이야기에 빠져 있을 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손님이... 미영은 집 안에 앉아 있는 낯선 중년 남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미영아, 이분이 내가 구해드린 그분이야.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진우였습니다. 그는 미영과 헤어진 후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아버지를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진우 오빠? 미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오늘 오후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터였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영아, 진우가 내 아들이여. 상철이 말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정말 아저씨 아들이었구나. 미영은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그리고 이분이 내 첫사랑이야.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첫사랑? 미영은 며칠 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30년 전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상철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구한 그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작은 집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전의 사랑 이야기, 각자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미영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신기해. 미영이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이야. 진우가 감탄했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봐. 아니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리가 없지. 상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상철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대학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야 하고. 맞아. 3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985년 5월 말에 어느 저녁, 미영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문구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손님이 많아서 정리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종로구 골목길을 걸으며 미영은 며칠 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우 오빠가 자신을 찾고 있던 사업가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런 진우를 향한 자신의 마음까지.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익숙하지 않은 흰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본 것 같은 차였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선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낯익은 두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며칠 전 명동에서 자신이 구한 그 사업가였고, 또 한 명은 바로 진우였습니다. 아, 맞다. 아직도 진우 오빠가 아저씨의 아들이란 게 나는 실감이 잘 안 나. 미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박상철은 미영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옥분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상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도 고마웠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인 30년 만에 재회를 가능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영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미영아, 앉아라. 우리 이야기할 게 많아. 어머니, 옥분이 딸을 옆에 앉았습니다. 옥분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밝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상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아저씨가 내 대학 진학을 도와주고 싶다. 내 꿈이 간호사라면서. 네, 하지만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부담 갖지 마라. 내가 우리에게 해준 일을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옥분이와 나 사이에서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상철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천사 같은 아이야. 그런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는 건 어른들의 당연한 도리지. 정말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그냥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미영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 대학 진학의 기회를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왜? 어머니, 옥분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갑자기 다른 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엄마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미영의 말에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의 마음씨가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란다.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누구의 도움이든 받고 싶어. 진우도 미영을 설득했습니다. 미영 씨, 저희 아버지는 정말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 돕는 거예요. 미영 씨가 저희 가족에게 해준 일을 생각해 보세요. 맞아. 미영아.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어.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뭐가 이상해. 상철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미영은 모두의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하게 도움을 받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꼭 보답하겠어요. 미영아,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간호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라. 상철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네 사람은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철과 옥분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상철의 도움으로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진우는 미영의 공부를 도왔고 두 사람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갔습니다. 1985년 겨울 미영은 간호대학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1986년 2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986년 3월 미영은 간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날 입학식에는 어머니 옥분뿐만 아니라 상철과 진우도 함께했습니다. 네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열린 대학 캠퍼스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1986년의 봄은 미영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미영아,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상철이 미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님 덕분이에요. 미영은 이제 상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상철과 옥분이 재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 노력의 결과지? 같은 해 진우도 의대 본과에 진학했습니다. 이제 미영과 진우는 모두 의료인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우리 나중에 같은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럼 좋겠네요. 진우 오빠는 의사, 저는 간호사로. 두 사람의 꿈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꿈이었습니다. 1986년 가을, 상철과 옥부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친지들만 참석한 작은 예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옥분아, 이제 평생 함께하자. 응, 상철아. 이번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두 사람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후 네 사람은 상철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봉제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미영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의 그 집은 이제 진짜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상철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정의 따뜻함을 되찾았고, 옥부는 평생 고생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과 진우는 남매처럼 지내면서도 서로를 향한 특별한 감정을 키워갔습니다. 그해 여름, 네 사람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30년 전 상철과 옥분이 만났던 그곳, 그리고 헤어졌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네 사람은 먼저 옛 피난민촌이 있던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기억 속에는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야. 상철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상철이를 만난 덕분에 행복했어. 옥분도 감회에 젖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네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상철과 옥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그 바닷가였습니다. 1986년 여름의 해운대는 1985년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바다와 모래사장은 그대로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여기서 헤어졌는데 이제는 다시 만나서 함께 걷고 있네. 상철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옥분이 상철의 팔을 꼭 끼며 약속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미영은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는 시간의 흐름 같았고 바다의 광활함은 운명의 신비로움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해. 내가 그날 명동에서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이야. 미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명이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일까? 미영아, 뭘 그렇게 생각해? 진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오빠, 운명이란 게 정말 있을까요? 글쎄.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만난 것을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진우의 대답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란 때로는 가장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이 그날 명동에서 한 선택이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어. 작은 선행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 미영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의 한 작은 식당에서 네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간호사가 되면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어? 상철이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날 제가 아버님을 도왔던 것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야. 진우도 그런 의사가 되겠지? 네, 아버지. 저도 미영 씨처럼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두 젊은이의 꿈은 순수했고 아름다웠습니다. 1986년 여름, 부산 바닷가에서의 그 시간은 네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철과 옥부는 30년 만에 되찾은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미영과 진우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함께 걸어갈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1985년 4월에 그 봄비로 시작되었지만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선행,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계속해서 이어질 아름다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작은 선행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1986년 여름에 그 바닷가에서 봄날의 약속은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따뜻하게 느껴지셨나요? 오늘 사연을 듣고 감동이셨다면 어디에서 이 스토리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는 우리 세상을 밝게 하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